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 센서 및 실습 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습을 드디어 얼굴 보고 이제 진행을 했죠. 그때 설명했듯이 이론 수업하고 실습 수업 중에 앞으로 이론은 이렇게 영상 강의를 이제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실습 수업은 실습 시험은 실습 수업은 우리가 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학교에 모여가지고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진행할 내용은 지금까지 우리가 센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게 동작하는 실험 장치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게 됐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됐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센서 장치들을 다루는 것들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행할 내용은 광 센서, 그러니까 빛을 감지하는 센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여기 장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여기 링크 밑에 있으니까 링크 눌러 보시게 되면은 이 영상은 도요타 자동차에서 이 센서 오토 센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만든 영상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닐 때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잖아요. 근데 헤드라이트를 낮에는 끄고 다니죠. 그리고 밤에는 헤드라이트를 켜고 다니는데, 보게 되면은 헤드라이트에 돌리는 운전석의 헤드라이트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오토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토 부분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은 터널에 들어갔을 때 터널이 어두워지죠. 자, 터널 어두워지는데 자동으로 헤드라이트가 켜지게 되고요. 또 밤중에 약간 야간이 되죠. 저녁 때 운전을 하고 있다가 저녁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두운 곳에 진입을 하게 되었을 때 어두운 곳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헤드라이트가 자동적으로 켜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앞에 차량에 차가 있으면은 차가 없으면은 전조등이 이렇게 켜지고요. 그 다음에 전조등 중에 이제 상향등이 켜지고, 그 다음에 차가 앞에 있으면은 자동으로 상향등이 꺼지게 하는 기능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보게 되면은 야간에 운전을 할 때 상향등을 이렇게 켜고 다니게 되면은 민폐라고 하죠. 왜냐하면은 뒤에서 이렇게 불을 켜고 다니면은 앞에 운전자가 눈이 부셔가지고 운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또 보게 되면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밤에 오랜 기간 운전하게 될 때 이게 멀리 보면 볼수록 후방에 있는 운전자의 경우에는 유리하기 때문에 이 상향등이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앞에 있는 차량을 감지하는 기술까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차량이 상향등, 그 다음에 아니면 상향등을 이제 끄고 일반 등으로 이렇게 바뀌게 한다든가 하는 기능들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앞에 그 터널에 들어갔을 때 자동적으로 전조등이 켜지게 되는 그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은 차 주위에 빛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전조등을 켤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근데 차 주위에 빛이 없다라고 하면은 전조등을 켜야겠죠. 자, 그러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원리는 어디 있냐면은 여기 차량의 앞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 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승용차를 타게 되시면은 앞부분에 이렇게 프론트페시아 위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불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라이트 센서라고 합니다. 라이트 센서는 빛을 감지를 해가지고 앞에서 얘기했던 전조등을 킨다든지 끈다든지
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라이트 센서를 영어가 돼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결국은 광 센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빛을 감지하는 센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빛을 감지하는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광 센서가 여러분들 차량에 뭐 제가 지금 예를 들기 위해 가지고 광 센서 이렇게 썼지만 그거 말고도 빛의 성질을 이용한 센서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광 센서를 알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빛이란 게 어떤 건지 물리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는데요. 이 특성에 의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광 센서의 베리에이션이라든가 아니면은 광 센서를 이용한 장치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빛의 성질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빛은 이거 여러분들 또 1학년 물리 시간에 이렇게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과학 시간, 물리 시간을 이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업은 다 어떤 물리적인 특성들, 화학적인 특성들을 감지해야 되는 장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 기억을 고등학교 때 기억을 약간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또 뭐 그렇게 깊게 되살리는 거 아니니까 이 부분 그냥 마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빛은 이중성이라는 거를 갖고 있습니다. 빛의 이중성이라는 게 유명한 말이 있죠. 빛의 이중성은 파형, 그러니까 웨이브, 그 다음에 입자, 파티클 이걸로의 성질을 두 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빛이라는 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바다에 가게 되면은 파도가 이렇게 치잖아요. 그 다음에 파도가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을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핸드폰도 전파라는 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게 어떤 게 이동하는 거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실제 에너지의 이동이 있게 되는 건데 에너지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는 그 빛이라는 게 어떤 에너지 일종이고 그 다음에 이게 에너지 이동이 빛의 알갱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이 파형으로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게 파동이냐 입자성이냐 이거 갖고 과학자들이 엄청나게 혼동을 겪었었는데 이것들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빛의 이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 요 유튜브 링크를 잠깐 한번 클릭하고 보게 되면은 여기서 다루는 문제를 알게 될 거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빛의 이중성의 뭐 근본적인 걸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빛의 이중성의 특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센서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광파라는 게 있는데요. 광파라고 있는데 광파를 라이트 웨이브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광파라고 하면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 LG 오븐이죠. LG에서 히트를 친 게 광파 오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파 오븐? 이게 뭘까? 자, 광파 오븐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게 보게 되면은 생긴 게 전자레인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은 전자레인지하고 광파 오븐하고 차이점은 뭐지? 자, 이게 한번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게 LG에서 이름을 붙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전자레인지하고의 차별점을 주면서 그 다음에 이름도 잘 지은 경우 중에 하나라고 하겠죠. 자, 전자레인지라고 하는 거는 보면은 전파를 이용합니다. 음식을 데우기 위해 해주고 근데 광파 오븐은 여기서 얘기하는
광파를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파는 뭐고 광파는 뭐고 좀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광파는 뭐냐면은 광파는 빛이 보이는 전파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파 보통 일반적으로 전자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자파는 뭐냐면은 전자기하고 그 다음에 전기하고 자기가 합해진 것을 전자파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휴대폰에서 전파가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TV 같은 경우 아니면 와이파이, 자, 이런 것도 다 전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광파는 뭐냐면은 그 전파 중에서 눈에 보이는 전자파를 광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것도 빛도 일종의 전파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아와서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 그 영역에서 실제 에너지를 보내 가지고 물에 분자를 이렇게 진동을 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광파는 이 전자파 대역이 아닌 물을 진동하는 대역이 아닌 빛에 에너지를 보내는 대역을 사용을 해가지고 음식물을 데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다른데 이 보통 얘기하는 대역폭이라는 게 다르다. 이렇게 알아두고 대역폭에 대해서는 이 다음 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빛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 프리즘이 있죠. 이 프리즘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든 유치원 때든 프리즘으로 이렇게 빛을 비추게 되면은 색깔이 이렇게 쫙 분리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긴 한데 원리는 엄청나게 심오한 거죠. 보게 되면은 이 빛이라는 게 가시광, 적외선, 자외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빛도 일종의 전파의 일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빛의 종류도 가시광이 있고 자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 주파수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파장이라고 하는 거는 주파수의 역수라고 하죠. T. 자, 이게 T가 파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 빛이라는 게 이렇게 진동을 사인 웨이브처럼 이제 진동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 파장이 10나노미터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자외선 같은 경우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수백 나노미터 이게 400에서 800 나노미터라는 거거든요. 자, 나노미터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요 진동하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요 폭이 1 마이크로미터 정도 아니면은 뭐 400에서 한 750 정도 되네요. 400에서 750 나노미터 정도로 이렇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시광 같은 경우에는 이 파장이 390 나노미터에서 780 나노미터 사이인 전자파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몰래카메라 있죠. 몰래카메라 같은 거를 막 설치를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그 범죄긴 한데 그거를 이렇게 몰래 하는 것도 사회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얘를 이렇게 숨겨놓는다든가 숨겨놓고 이렇게 촬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죠. 몰래카메라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밤에도 이렇게 어두운데 이렇게 하얗고 어둡고 하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가 있죠. 자, 그걸 일반적으로 적외선 감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밤에도 빛을 이렇게 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적외선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적외선이라는 게 요 파장보다 좀 긴 경우.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적외선을 빨갛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면은 요 빨간색의 파장보다 긴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은 요 바이올렛 그러니까 보라색보다 얘가 파장이 더 짧은 경우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도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은 휴대폰을 사용하고 와이파이를 사용하는데 그 파형이 우리 눈에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걔네들은 안 보이는 요 주파수에서 이쪽 부분이죠. 이쪽 주파수 이쪽에서 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보이지가 않게 되는 거죠. 자, 적외선도 종류가 좀 여러 개로 나누고 있는데요. 적외선도 이렇게 대역폭을 나눠가지고 요 파장이 어떤 길이 0.7부터 2.5 마이크로미터까지는 근적외선, 그 다음에 2.5에서 50 마이크로는 적외선, 50 마이크로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는 원적외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보게 되면 원적외선이라는 거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적외선 찜질방 같은 데 가면은 원적외선이 나온다. 아니면은 돌침대 보게 되면은 원적외선이 나온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원적외선도 결국은 적외선 그러니까 전자파의 일종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외선은 얘기했죠. 그래서 자외선은 파장이 짧은 거, 적외선은 파장이 긴 거.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전자파. 자, 근데 전자파라는 게 결국은 에너지의 이동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눈에 보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에너지를 전달이 되는 거죠. 전자기파라는 형태의 에너지가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햇빛을 오래 받으면 따뜻하잖아요. 그 따뜻한 게 태양에서 오게 되는 그 전자기파 자체에 에너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자, 원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원적외선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원적외선에 원적외선이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열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적외선도 실제적으로 적외선의 일종인데 다른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빛이 파장이 여러 종류의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 파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특징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요 세 개로 나눈다고 했죠. 요 세 개로 나누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개로 또 나누게 되는 이유가 자, 센서 장치들이 이렇게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외선을 감지하기 위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들에 따라 가지고 이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이거는 또 이따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가시광선은 10에 15승 헬츠 주파수가 10에 15승이고 5G 모바일은 10에 12승 정도 되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대충 한 이 정도 있는 거네요. 자, 오지 같은 경우에는 뭐 적외선 중에서 아마 원적외선 쪽에 있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이쪽이고. 자, 그러면은 다음 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게 되면은 요 빛이라는 것도 전자기파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빛이라는 게 여러분들 햇빛 보이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 있으면은 따뜻하고 졸립고 그러죠. 지금 뭐 보통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이 수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막 노곤해가지고 졸려고 하는데
열을 이렇게 따뜻하니까 이렇게 졸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빛이라는 게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요. 보게 되면은 요 빛이라는 게 에너지를 어, 갖고 있는데 요 에너지라는 게 결국 뭐냐? 보통 우리가 원자 바깥에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요 전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은 얘가 밖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면은 그게 빛을 이렇게 에너지를 받게 되면은 전자가 안에 채워질 수도 있게 되는데 요 밖에 튀어나갈 때 주파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빛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적외선이 될 수도 있고 자외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도 높은 파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요 전자의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빛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기저 상태가 있고 여기 상태도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은 그냥 상식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기저 상태는 에너지가 낮은 상태, 여기 상태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물질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생각해 봅시다. 돌덩어리가 있어요. 돌덩어리가 있는데 돌덩어리를 불에 달구면은 얘가 색깔이 어떻게 돼요? 돌덩어리 아주 불을 세게 해가지고 들면은 얘가 시뻘겋게 되죠. 왜 시뻘겋게 되죠? 걔가 빨갛게 불이 나잖아요. 빛이 나잖아요. 보게 되면은 달궈지게 되면은 그게 보게 되면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얘가 빛을 안 내고 있다가 빛을 방출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빛을 방출하는 게 뭐냐면은 돌이 갖고 있는 요 주변에 전자들이 있는데 얘가 빛을 보이는 정도로 진동을 하면서 튀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요 기저 상태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얘가 처음에 돌이 있는데 돌을 달군다고 빛이 나진 않잖아요. 이 상태에서 에너지를 계속 낮은 상태니까 흡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뻘겋게 달굴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받게 되면은 얘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근데 어떤 형태로? 빛의 형태로 방출을 한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요 물질이 있는데 요 빛이라는 게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광 패널이 되겠죠. 그래서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에 최적화가 되어 있는 놈이고 또 거꾸로 TV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요즘 LCD TV, LED TV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얘 같은 경우에는 빛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밖으로 튀어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물질이든 빛이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게 빛 에너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빛이 나는 원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루미네선스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열 방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뭐냐면은 발광 현상 루미네선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요 요 전자가 있는데 요 전자가 원자 뒤에 막 돌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여기서 물건을 이렇게 툭 털리는 것처럼 전자가 돌고 있는데 전자가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옮길 때 자체적으로 얘가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거를 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거에 의해 가지고 빛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열 방사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열 방사라고 해서 방금 얘기했던 돌덩어리에 열을 공급했을 때 얘가 열이 튀어나가는 거. 자, 그래서 순수히 빛만 나는 거는 루미네선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열 에너지하고 같이 나가는 거를 열 방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루미네선스 중에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좋은 예가 야광이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반딧불 같은 거. 자, 걔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천의에서 빛이 발생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건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링크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좀 이거 따분 얘기 들으니까 재밌는 거 보려면은 이 링크를 보게 되면은 프레데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요즘 저기 그 터미네이터로 유명한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뭐 세대가 세대만큼 아는 친구가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 여기 보게 되면은 외계인이 있는데, 외계인이 아놀드 슈왈츠네거하고 맞짱을 뜨려고 해. 근데 외계인이다 보니까 얘가 마스크를 벗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마스크를 벗고 그 아놀드 슈왈츠네거를 보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그게 여기서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빛의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요. 여러분들 또 이런 요즘 뭐 넷플릭스 아니면은 왓챠 있으니까 심심할 때 영화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방금 프레데터 영화를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인간의 시감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보게 되면은 요 가시광선 말고도 적외선하고 자외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그걸 인간의 시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빨간색부터 그 다음에 보라색까지의 색깔을 볼 수가 있는 건데, 보게 되면은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사람 눈이 볼 수가 없어요.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색을 더 많이 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사람에 따라 가지고 나는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빨갛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이를 먹으면은 귀가 멀어진다고 하죠. 그럼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높은 소리는 잘 못 들리고 낮은 소리만 잘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릴 수 있는 범위, 그 다음에 보이는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눈이 정말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넓게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거보다 더 높은 색깔은 빨간색을 안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풍부하게 또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적외선 영역까지 볼 수가 있는 거니까. 아니면은 밤눈이 좋다. 밤눈이 좋다라는 게 적외선 영역을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잘 보는 특이한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인간의 눈은 일반적으로 390에서 780 나노미터의 전자파에 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야, 사람이. 자, 그래서 이거를 가시광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은 555 나노미터 파장의 빛에 가장 민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장 민감한 게 어디겠습니까? 이 녹색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이 파란색이든지 아니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채워진 방에서는 약간 안정을 가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 녹색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뭐 우리가 진화론적으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고,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지구가 뭐 숲으로 우겼으니까 다 녹색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녹색을 더 잘 보도록 진화가 아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재밌는 거는 사람만 색깔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느냐. 자, 요걸 한번 링크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 링크를 눌러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동물들이 색깔을 보는 영역이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어떤 동물은 이쪽을 더 많이 보고 이쪽은 못 보는 거죠. 어떤 동물들은 이쪽을 보고 이쪽을 못 보고, 사람마다 다르듯이 동물들도 상당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사람하고 동물을 갖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 얘기를 이제 내가 왜 계속 얘기를 했냐면은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요. 자, 광 센서도 검출 파정은 눈의 시감도와 비교된다. 무슨 얘기하면은 이 센서라는 장치가 있는데 보게 되면은 센서가 자외선을 검출하든지 아니면 적외선을 검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는 어떤 이 범위가 있잖아요. 그 범위하고 똑같이 봐야지, 똑같이 봐야지 얘가 감지가 되는 거지. 얘가 적외선을 본다, 자외선을 본다? 그럼 사람이 보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쓸모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센서라는 장치도 사람의 눈에 보는 이 영역하고 같이 맞춰야 되게 됩니다. 근데 사람 눈이 생체적인 거잖아요. 근데 어떤 다른 물질적인 센서로 이거를 같이 맞출 수가 있을까? 자, 그게 여기서의 기술, 소개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